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요즘 잠룡으로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요즘 정치인들을 많이 만나고 다닌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힘이 떨어지니까 잠룡들이 지금 아주 아우성입니다. 예, 이낙연 총리도 이제 대권에 욕심이 있으니까 슬슬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요, 여러분들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님, 송지영 아나운서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권이 좀 힘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잠룡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임종석도 말이죠. 전방 지표 가서 쫙 국정원장 옆에 깔고 말이죠. 하여튼 정부 고위들, 관료들은 다 옆에다 깔고 탁 이렇게 하면서 잠룡 행보를 보였는데, 요즘 이낙연 총리가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게 또 뉴스에 탔습니다. 이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이낙연 총리는 그야말로 총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총리는 그야말로 그 대통령 다음에 높은 그런 지위에 있는 분인데, 사실 총리 지위에서 보면 국정 전반을 관리하니까 뭐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뭐 누가 됐든지 간에 총리직을 원만하게 수행하는데, 그리고 총리직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을 해서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외교 안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지 않습니까? 이럴 때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본인의 역량과 정책적인 그런 그 추진 환경을 잘 만들겠다, 이런 취지에서 하는 활동은 누구든지 정파를 떠나서 당리 당략을 떠나서 다 박수를 보내야 된다. 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만나서, 물론 뭐 총리가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니까 만나서 정책 반영을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한다고 보고 싶지만은,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정책들의 집행 과정에서 보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사회적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지나치게 좌편향적 정책들이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1년 반 동안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진보 정부, 진보주의적 색깔을 띤 정부, 민주당 정부의 색깔을 띤 정부이기 때문에 그런 색깔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5년의 임기로 본다면 1년 반이면 충분한 시험 기간이 될 수 있어요. 네. 이 정책이, 이런 정책 방향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그래서 이런 정책의 오류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그렇죠. 지금 대통령이 어제도 공정경제 주재회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잘못된 엄청난 경제적인 그런 그 실정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정책, 이런 거는 총리께서 다양한 계층의 정치인이 됐든 누가 됐든 만났을 때 정말 경청을 해가지고 이런 잘못된 정책을 시정하는데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채널로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겠다. 그런데 이런 좌편향 정책이라고, 아니면 좌편향이라는 그런 딱지는 붙일 필요 없이 일단 실패의 확률이 높은, 실패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전문가들로부터 또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정책에 대해서는 총리가 이런 대외 활동을 좀 더 활발히 해가지고 과감하게 시작하는데 총리가 직을 걸고 기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예. 그럼으로써 시중에서 흔히 얘기하는 대로, 이낙연 총리가 얼마 전에 여론조사 1등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낙연 총리는 그 국회의원도 했고 지방자치단체장도 했고, 예. 또 언론인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언론인. 보이지 않는 데서 어떤 비판의 소리가 나오는지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촉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그런 거를 좀 시정하는데 해가지고, 이것이 여론조사에 내가 1등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잘하면 이걸 딱 고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을 안 가지시겠지만은, 그런 지금 오해라든가 평가를 받지 않도록 자기 관리에 좀 더 신중을 했으면 좋겠다. 즉 제가 얘기하는 자기 관리는 나쁜 의미가 아니고 총리로서의 직분, 그리고 잘못된 정책의 시정,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저는 더 많이 대외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전옥현 1차장님은 좀 순하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민주당 정부에, 지금 문재인 정권에 이 힘이 좀 빠지고 있지 않냐,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죠. 그러다 보면, 이제 잠룡들이 움직이는 상황이 되고, 그런 잠룡들의 움직임이 이제 정치권으로 향할 수뿐이 없는데, 이낙연 총리의 행보가 경제나 민생 또 안보에 치우치지 않고, 이런 행보들이 말씀하신 대로 왠지 모르게 대권 행보에 와닿아 있다, 뭔가 세력을 규합하려고 한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요, 저는 그래요. 얼마 전에 이제 보도를 보면
이제 이낙연 총리께서 이제 이분 저분들을 다 만나고 뭐 막걸리 파티도 했다고 네.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만나고 나면 뭐 대외적으로 이제 말씀을 할 필요도 없는 상황도 있지만 할 필요도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럴 때는 자기 목소리를 좀 분명히 내라.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뭡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잖아요. 제왕적 대통령제의 뒷면에는 뭐가 숨어 있냐? 총리가 하는 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총리의 실질적인 총리권을 줄 거냐 말 거냐 해가지고 장차관 임명할 때 내가 제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 요렇게 너무 말단 지역적으로만 보는 게 우리 정치의 지금 풍토예요. 이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총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정책이 있으면은 과감하게 강요들을 질책을 해서라도 좀 고쳐나가라. 그리고 지금 강요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강요들 보니까 굉장히 무능하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능력이 부족한 강요들이 표출이 됐어요. 공개적으로. 이번 국감 과정에서. 또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거는 총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갖고 강요들을 채찍하고 대통령이 임명했다 해서 총리가 얘기한 총리실 발표하는데 총리 제청 안 받고 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질책하기 전에 총리가 적극적으로 질책을 해라. 예를 들어 경제 문제. 그러면 기획부총리가 됐든 산자부 장관이 됐든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을 대통령 혼자 공정경제, 대통령이 공정경제 회의했다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 공정경제 논의할 때냐. 네. 지금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데 지금 공정경제를 해가지고 이 침체된 경기를 과연 일으킬 수 있느냐. 지금 청와대가 제대로 정신 차리고 있느냐 없느냐. 장하성 실장이 보이냐 안 보이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비판의 소지가 있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정책이나 각부 장관들, 차관들을 총리가 직접 데려다가 질책하면서 정책 방향을 수정을 하고 과감하게 지시해주고 이러면은 이런 평가를 안 받는다. 그러면서 거꾸로 대통령 지지율이 낮으면 대통령 지지율과 정부 지지율을 올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같은 한 당 출신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대통령의 고공 지지율이 일단 어느 정도 하강하고 있는 건 맞잖아요. 지표상으로. 그렇죠. 지금 제가 추세가 하강입니다. 며칠 전에 연말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이 하강하고 있는 지지율을 회복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1, 2%, 2, 3%, 3, 4%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겠죠. 그건 뭐 그 여론조사 방법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그건 뭐 변동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전국의 큰 흐름, 정치, 사회, 문화, 외교 다 할 것 없이 이렇게 보면 연말까지는 최소한도 이렇게 상승 국면을 거리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께서 자기의 목소리, 국가 정책과 관련된 자기의 목소리, 잘못된 정책을 시정할 수 있는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좀 내라. 그래서 지금 제일 큰 것은 지금 경제 위기입니다. 두 번째는 과연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는데 제재를 먼저, 총재를 먼저 꺼내갖고 이게 좋으냐 안 좋으냐, 한미 공조가 좀 삐걱거리는 게 맞느냐 틀리냐, 왜 관계기관에서 북한산 석탄 밀반입을 못 막았느냐, 이런 실정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강력하게 교정해갖고 앞으로는 이런 잘못된 정책이 나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강력하게 하면 그런 정책 추진 능력을 통해서 후계자 얼마든지 국민들이 평가해줘요. 예. 내가 이거 후계자 차원에서 이거 정부 우리 대통령 지지가 빠지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지지율 좀 올라가겠지. 이렇게 지나치게 이 지역적인 이슈, 지역적인 생각만 가지고 접촉하고 활동하면 이거 후계자 되려고 안 됩니다. 그리고 여론 관리 하려고 되지도 않아요. 정부의 지지를 올리려고 되지도 않아요. 대통령 지지를 올리려고 안 올라갑니다. 제가 얘기한 대로 사심 없이 정말 그 출중한 능력을 가지다고 대한민국 국민이 다 그건 인정하잖아요. 이낙연 총리. 그 인정하지 않습니까? 정치적 상황까지 상당한 수준의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인정해요. 그럼 그 인정받은 능력을 가지고 이미 표출된 정책을 지금부터는 빨리 고쳐나가라. 제일 급한 거 경제입니다. 왜? 경제는 우리 혼자 할 수 있어요. 대북 관계는 미국도 봐야 되고 유엔도 봐야 되고 유럽도 봐야 되고 아시아 다른 나라도 봐야 돼요. 볼 게 많아요. 변수가. 근데 경제는 우리 혼자 소득 주도 성장을 과감하게 수정해라. 그리고 지금 공정경제를 내세울 때가 아니다. 그리고 노사의 회사 경영에 대한 개입이 지나치게 지금 강하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걱정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총리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청와대 진언을 하든지 청와대 대통령 자주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비서관들도 본인 비서관 아니지만 얼마든지 총리가 정책 조정 차원에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는 강력한 집권 대표가 나왔다 다 좋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찬 대표가 엄격하게 강력한 지휘력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총리의 국정 지휘력을 보여달라. 예?
총리의 국정 기력. 그렇죠. 예. 지금. 어쨌건 말이죠. 이해찬 총리, 이해찬 대표는 아주 강력하게 당을 지금 장악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총리 또한 뭐 여러 가지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잠룡으로서의 역할인지 또 아니면은 뭐 정상적인 총리의 역할인지는 더 정치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말이죠. 내부적 갈등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예, 또 이낙연 총리는 DMZ를 시찰한 임종석에 대해서 강력하게 또 질책을 했다고 하면서 말이죠. 야, 이거 뭐 국민 눈높이에 맞게 행동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경제가 좋아질 상황이 아니다. 쉽게 좋아지지 않는다. 정부와 또 다른 목소리를 내고 말이죠. 이게 좌충우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가 위기니까 경제로 한 목소리 쭉 가야 되는데 한쪽은 북한만 바라보고 한쪽은 북한 바라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뭐 자기의 어떤 인지도가 떨어질까봐 걱정해서 또 임종석 까고 있고 또 미래를 생각해서 또 김동연이는 경제 더 좋아질 것 같지 않다. 나는 빠져야 되겠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기기도 하고 말이죠. 하여튼 지금 이 정부가 좌충우돌하면서 추세는 아주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어제는 또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 또 하나 나왔죠. 예, 우리 일제 강제징용을 당하신 분들이 우리 법원에 의해서 배상 판결을 받게 됐는데 뭐 여러 가지로 뭐 저는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한국과 미국 간의 이 정치적인 외교적인 갈등으로 상당히 비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건 사법부의 판단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제 행정부가 취한 조치는 아니다. 그렇지만은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든지 이제 외교권을 대한민국 중앙정부가 행사하니까 이 사법부, 행정부 이걸 떠나서 한일 외교 관계의 주체는 대한민국 정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상당한 갈등 요인이 되고 요거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제 한일 간에는 잘 아시다시피 위안부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렇죠. 이미 갈등 국면에 진입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냉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뭐 남북한 간의 정상회담이 하고 또 미국 간의 정상회담을 하다 보니까 일본이 소외되는 것 같아서 거기 뛰어들면서 우리에게 조금 우호적인 그런 그 외교적인 제스처를 보인 적은 있지만 지금 내면적으로는 엄청나게 폭발할 수 있는 지금 핵폭탄들이 다 지금 책상 밑에서 숨 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잠잠해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번에 강제징용 판결이 지금 불을 질러놨다. 그래서 어제 당장 우리 주일 대사를 불러서 네. 엄중히 항의한 바 또 있고, 그래서 지금 갈등 국면으로 지속될 소지는 뭐 눈에 보이듯이 이제 뻔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거를 어떻게 풀어내느냐 하는 건데, 과연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한민국 현재 외교부가 이런 그 아주 역사상 가장 어려운 국면이 한일 관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위안부 문제, 이런 그 강제징용 문제,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독도 문제인데 이게 지금 한꺼번에 다 지금 살아있어요. 동시에. 네. 이걸 제가 보기에는 현재 외교 채널만 갖고서는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건 우리 국내에 있는 그 일본과 관련된 모든 그 외교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관리해야 되겠고, 문제의 판단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은 과거 우리가 한일 협정을 맺어가지고 이미 이건 일단락 됐다고 하는 것이 일본 정부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언뜻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이제 우리 법원 판단은 순수하게 이제 법적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외교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법으로만 재서 결론을 내는 거는 뭐냐면 식민지 지배 자체가 불법 아니냐. 불법 상태가 우선 문제고, 두 번째로는 그 불법 식민지 지배하에서 반인권적인 활동을 했다. 지금 우리가 북한 인권 왜 얘기합니까? 그렇죠. 반인권적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국제인권 규약에 어긋나는 반인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강제징용도 이거는 반인권 활동이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법상으로 용납할 수가 없다. 배상을 해라. 일본 정부가 배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반인권 활동을 벌인 신일철 죽음 회사가 배상을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불법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 법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배상은 아니지만은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우리 사법부의 판단을 가지고 외교 활동을 해서 이런 불법적인 반인권 활동의 피해를 본 내국인 우리 국민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게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의무가 현 외교부에 있습니다. 근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외교부는 제가 거의 자신 있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한꺼번에 터진 한일 갈등을 풀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 오늘날 외교는 국가만 하는 것이, 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밖에 있는 많은 민간 단체, 그런 민간 외교관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분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부 안팎에 있는 모든
가용한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일본 정부를 이해시키고 또 일본 안에 있는 여러 그 재계 인사들이 벌써 서울에 있는 뭐 회사 자기네 지사를 축소하겠다, 철수하겠다, 뭐 많은 또 지금 이게 이 반발 움직임이 보이잖아요. 예. 이런 거를 잘 잠재워 가지고 이 선순환적인 한일 관계, 즉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이게 아픈 상처를 어떻게 달랠 것이냐, 요거는 달래는 방법을 외교적으로 계속 찾되 동시에 이런 북한 핵협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우리도 지금 경제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쨌든 또 일본 경제, 일본하고 우리 한국하고는 상당한 액수의 또 통화 수합 협정도 맺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우리 한국 경제가 지금 꺼져가는데 이거가 꺼져갈 경우에 대비한 플랜 B에 대해서도 또 일본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또 있거든요. 또 대북 전략과 대북 억지력 행사 측면에서도 일본과의 협력 분야가 또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경제 안보 부분에 있어서의 일본의 협조 이런 걸 받아낼 수 있게 그런 그 이면적인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다. 예. 이런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어제는 말이죠. 제가 그 보도를 보면서, 야, 대한민국이 말이야, 인권 국가구나. 정말 또, 일본과의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부분이 있지만, 참 사람을 생각하고 인권을 생각한다. 아, 참, 뭐 그랬습니다. 하여튼, 왜냐. 좌파 시민단체 다 나와서 인권, 우리의 삶, 우리 선조들의 피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왜 북한 인권은 얘기 안 하죠? 송정 씨, 그 얘기 좀, 어제 보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북한도 뭐 일본이 저지른 반인륜적 뭐 행위에 대해서라고 뭐 다큐멘터리로도 방영하고 사람들에게 계급 교양도 시키고 그런 걸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런 걸 볼 적마다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인권 문제를 막 이렇게 데모하고 일본에 이렇게 항의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북한이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북한 국민들에게 북한 당국이 저지르고 있는 그런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왜 자책하고 한 번도 이제 그 생각해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과 그런 게 항상 있습니다, 마음속에. 북한 주민들에게 일단은 인권을 빼앗았지 않습니까? 북한 그렇죠. 주민들이 항상 국가에 복종해야 되고 항상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가에 충성해야 되고 또 북한 주민들이 뭐 언론의 뭐 자유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조금 불평 불만을 얘기하면 그걸 이제 칼과 창으로 이제 무력으로 제압하고 또 정치범 수용소에 끌어가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북한 당국이 먼저 외부에 인권 하기 전에 북한 당국 주민들에게 인권부터 먼저 해결해 주고 그런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주 짧은 저희 논평 뉴스. 좋죠? 예, 여러분들 그냥 팍팍팍팍 돌리기 아주 좋습니다. 길게 해도 좋은데 또 이렇게 현대인의 바쁜 생활을 위해서 낮에는 이렇게 짧은 뉴스로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저녁에 또 10시 뉴스 생중에 쭉 나가니까요. 오전에는 전옥현의 정보마다 짧은 뉴스로 여러분들과 앞으로 계속 뵐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올라가니까 주변에 오늘 뉴스 이렇게 안보 뉴스 나왔구나 좋구나. 아우 송주영 씨가 참 이쁜데 참 말도 잘하고 북한 정보도 좋네. 이렇게 토막토막 내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또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신의 한 수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습니다. 30만 돌파 먼저 가는 신의 한 수가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